바다위 전투의 승부는 더 이상 포탄이 아니라 어떤 무장체계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이미 승패가 갈립니다. 터키가 만든 배 위에 한국 미사일이 올라가는 순간 세계 해군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값싸서도 우연해서도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직접 한국을 지목한 이유는 단 하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기는 구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함선이나 전차 같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무장만 따로 선택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파장은 컸습니다. 한국 방산이 이제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해외 해군 전문 매체들의 데이터 테이블을 따라가다 보면 특정 지점에서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포착됩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네이빌 뉴스와 디펜스 뉴스가 동시에 주목한 변화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터키가 설계한 아다급 코르벳 기반 함정에 한국산 함대공 미사일 체계가 통합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기사 제목보다 먼저 숫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수량 약 2,300톤급 연안전투함, 최대 속력 29노트, 기본 승조원 93명이라는 익숙한 재원 옆에 기존 아다급과 다른 무장 수치가 나란히 붙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이 선택한 조합은 미국제 램 21셀 대신 한국의 해군 K샘과 KVLS였습니다. 이 선택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단순한 원산지 변경이 아니라 함정의 교전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램의 유효 요격거리는 약 9km 내외로 알려져 있고 주 임무는 초근접 방어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해군은 최대 요격거리 약 20km, 요격고도 약 15km급으로 평가되며 단일 표적뿐 아니라 다중 표적 동시 대응을 전제로 설계된 체계입니다. 수치만 놓고 봐도 방공버블의 방형이 2배 이상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KVLS 한 셀당 해공 4발을 수용하는 방식이 적용되면 4셀 구성만으로도 16발을 함내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램 21발과 단순 숫자 비교를 하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직 발사 방식이 제공하는 전방위 대응성과 교전 지속성을 고려하면 전술적 가치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들은 말레이시아 해군의 계산이 가격표가 아니라 작전 지속 시간과 방공구역 면적에 맞춰져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말레이시아가 요구한 것은 미사일 한 발의 단가가 아니라 함정 수명 주기 동안 방공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해군은 한국 해군의 최신 호위함과 구축함에 이미 실전 배치돼 운영 중이며 수십 회 이상의 해상 요격 시험 데이터를 통해 신뢰성을 축적해왔습니다. 국산화율 역시 외신들이 반복해서 언급한 지표입니다. 탐색기, 추진계, 유도 알고리즘 대부분이 국내 기술로 구성돼 있고 KVLS 또한 발사셀 구조와 제어 계통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조합이 터키 STM이 제공한 아다급 선체에 무리 없이 통합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 선택을 통해 특정 국가의 무장체계에 종속되지 않는 구조를 확보하게 됩니다. KVLS라는 공용 플랫폼을 중심으로 향후 미사일 성능 개량이나 탄종 확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이 이 사례를 단순한 무기 채택이 아니라 방산 시장의 구조 변화로 읽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함정 플랫폼과 무장 체계를 분리해 최적 조합을 만드는 방식이 현실화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선체를, 한국은 전투력을 제공하는 역할 분담이 성립했고 말레이시아는 그 둘을 결합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실물이 공개되기도 전인데 해외 매체들이 설계 변경 도면과 무장 배치 숫자부터 분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함정이 어떤 국기를 달고 항해하느냐보다 어떤 방공 방향을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한 단계 더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미사일 성능이나 사거리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말레이시아가 왜 굳이 한국을 집어들었는지 그 선택의 속내를 사람의 언어로 풀어가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이 진짜로 원했던 것은 강한 무장이 아니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싸우는 순간보다 더 무서운 건 싸우기도 전에 멈춰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말레이시아 해군은 여러 나라 무기를 섞어 쓰면서 예상치 못한 벽을 수없이 마주했습니다. 부품은 있는데 승인 서류가 늦어졌고 고장은 났는데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이 없어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 기술 지원이 느려지는 경험도 반복됐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내 손으로 못 고치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 한국 무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무기는 설명서부터 다릅니다. 한국 해군이 직접 쓰면서 문제를 터뜨리고 그 문제를 다시 고치고 다시 바다로 나가며 다듬어진 체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쌓인 운용 데이터는 숫자로 남았고 그 숫자가 말레이시아 해군의 불안을 하나씩 지워줬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얼마나 빨리 대응이 오는지, 개량이 필요하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까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신뢰를 같이 넘겨받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노하우를 같이 넘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미사일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미사일을 어떻게 다뤄야 오래 살아남는지까지 같이 설계해왔기 때문입니다. 해군과 KVLS가 말레이시아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자기 나라 해군을 실험대 삼아 수십 년을 버텨온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건 멋있는 홍보 문구가 아니라 고장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너무 잘 아는 경험치였습니다. 이 경험치는 돈으로 바로 환산되지 않지만 전쟁이 나지 않은 날의 평화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번 선택으로 주도권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한국 체계는 이 부분에서 숨통을 트이워줍니다.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개량과 운용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작은 나라 해군에게는 굉장히 큰 자유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필요하면 바로 손을 댈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이 자유에 높은 점수를 준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전 한국 방사는 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미국과 비교되고 유럽과 비교되고 한 단계 아래로 평가받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말레이시아의 선택지는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남은 해답은 한국이었습니다. 가격 때문만도 아니고 성능 때문만도 아닙니다. 함께 가도 괜찮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아니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장면입니다. 터키와의 관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는 자기 무장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고 그 답이 한국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은 터키가, 전투의 심장은 한국이 맞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한국 방산이 이제 조연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무장이 들어가야 계약이 성립되는 상황, 이건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 본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말레이시아는 강한 나라를 찾은 게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이 앉았습니다. 해군과 KVLS는 미사일과 발사체가 아니라 한국이 쌓아온 시간과 시행착오가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이 선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국 방사는 이제 싸움을 설명하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 해군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선택을 해도 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 가장 뜨거운 변화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3일 정조대왕암 미국 진출 영상입니다. 몰락하는 미 해군과 막무가내 트럼프의 조합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에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위기설과 한국 방산의 MRO 시장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하루가 바뀔 때마다 한국 방산의 기대 수익이 수십 배 이상씩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약 290척 수준의 함대를 보유한 미국은 앞으로 30년 동안 293척의 신형 전투함과 71척의 군수지원함 등 도합 364척의 함정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퇴역 함정을 제외하면 2054년에 미국이 보유하기로 예정된 전체 함대는 390척이 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평균 401억 달러, 한화 58조 53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조 달러,
한화로 약 1,5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약 61조 원 규모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30년 동안 함정 도입에만 1,500조 원을 쏟아붓는 미국의 예산 규모가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의 함정 투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그에 비례하여 계속해서 상승하는데요. 한국이 처음 미 해군의 MRO 시장에 진출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연간 최대 20조 원의 규모를 가진 새로운 방산 시장에 진출하였다며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군함 건조 참여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이제는 20조 원 규모의 MRO 시장에만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조선 기술을 두고 과연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 해군에 필적할 만한 대형 구축함을, 그것도 미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산과 일정으로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오죽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두고 이지스 구축함의 원조인 미국보다 뛰어나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미국이 동급 수준의 함정을 건조하려 했다면 비용은 2배 이상, 건조 기간은 3배 이상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더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언론의 반응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업체가 충분히 미 함정을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과 동시에 한국 방산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더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조대왕함에 적용된 한국의 기술력과 성능 특징은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극찬을 받고 있는 정조대왕함의 주요 기술력을 미 해군 함정과 비교하며 한국 군함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 구축함은 만재배 수량 기준 9,200톤급 규모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 구축함으로 미군은 해당 구축함을 45척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30척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1, 2와 19척을 추가 도입할 계획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등이 주요 구축함 전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만재배 수량 14,000톤의 주말트급 스텔스 구축함이 앞으로 미 해군의 차세대 전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함정의 보유 수량에선 한국 해군이 도저히 미국을 따라갈 수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신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함정의 배수량 규모에서 미 해군의 주축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과 능히 비교할 수 있는 대형 구축함입니다. 한국의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6m, 폭 21.4m의 만재 배수량 12,000톤급 구축함으로 길이 150m, 폭 20m의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보다 조금 더 큰 체급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 190m, 폭 24.6m의 주말특급보다는 살짝 작은 수준입니다. 함정의 체급만 놓고 보면 세계 최강의 미국도 부럽지 않은 수준이며, 이 정도의 구축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며 약 80% 수준의 국산화율을 달성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정조대왕함은 단순히 함정의 외형만 키워놓은 것이 아닌데요. 내부에 장착된 기술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먼저 정조대왕함은 도합 88셀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미국제 마크 41 VLS가 48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KVLS-1이 16셀, KVLS-2가 24셀이 탑재되었습니다. 반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는 마크 41 VLS만 96셀을 탑재하여 정조대왕함보다 8개 더 많은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크 41과 KVLS-1보다 면적 180%, 길이 135%, 적재량 185%가 증가한 KVLS-2를 24셀이나 탑재하면서 전체적인 발사관 수량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으며, KVLS-2는 발사관의 규모 측면에서 알레이버크급보다 발전된 주말트급의 마크 57 VLS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다양한 종류의 수직 발사관을 88개나 장착했음에도 각 시스템별로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체계 통합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업체가 미국의 대형 구축함을 건조한다고 하더라도 함정의 완성도와 무장체계를 완벽하게 탑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한국의 정조대왕함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LM250 계열의
가스터빈 엔진 내기를 사용하여 코글라그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2A는 한국처럼 LM2500 가스터빈 엔진 내기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코게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알레이버크급과 동일한 동력 방식을 이미 세종대왕급 구축함에서 적용한 바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이 원하는 방식의 동력 체계를 탑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대구급 호위함에선 코드래그 방식을 사용한 전례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어떤 함정에 어떤 추진 방식을 원하더라도 한국은 얼마든지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기술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과 알레이버크급은 모두 시속 50km 수준의 최대 속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은 얼마든지 미국의 작전 요구 성능을 갖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만재 배수량 12,000톤의 정조대왕함보다 1.5배 더 큰 만재 배수량 18,800톤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2척이나 건조한 전례까지 있어 미국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과 차세대 구축함인 주말트급보다 더 큰 함정 건조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군함을 단기간에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닌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군함 건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군함 건조 기술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듈화 건조 기술 때문입니다. 한국은 모듈화된 설계 및 건조를 통해 정조대왕함처럼 복잡한 설계의 함정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모듈화 방식은 미 해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기술입니다. 미 해군은 자신들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함정 건조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화된 조선 기술은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개발한 정조대왕함은 규모와 성능, 기술 측면에서 미국의 주력 구축함과 비교해도 우수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기술적 측면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지레겁부터 먹고 어떻게 한국이 미군의 무기까지 제작할 수 있을지 과도하게 의심하는 시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군함 건조 기술력과 개발 능력은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우위를 자신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도 조선업 분야에서는 전략적 호재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트럼프는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망발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의 언행을 두고 제국주의까지 운운할 정도로 트럼프는 과격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트럼프의 정치적 성향은 자연스레 미국과 중러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의 미국 조선업 현실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중국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이 함정 건조 속도만 놓고 보면 중국 조선소가 10년을 가만히 놀고 먹어도 함정 보유량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는 조선업 역량을 이유로 미국이 중국에 패하는 것만은 절대로 지켜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자국의 조선업이 회생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트럼프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오로지 동맹국을 이용하는 것만 남아있으며 미국의 모든 동맹국을 탈탈 털어도 한국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HD현대중공업의 생산력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1년 선박 건조량보다 4배 이상 높은 선박 건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강화하고 특히 가장 취약점인 해군 함정 보유량에 많은 힘을 기울일수록 한국 조선의 미국 진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 해군에서 정조대왕함을 연상시키는 신형 구축함을 보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